중국 여행 중 길거리 한복판에서 여성이 배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친 이탈리아 여성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중국 현지 가이드는 소리 지르는 행동이 더 무례하다고 이야기하며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이런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앙카 마리노, 이탈리아에서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유럽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유럽 내 여행 프로그램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다른 지역을 찾아봐야 한다는 필요성을 점점 느끼게 되었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지만 아프리카와 같은 대륙은 대형 여행사들이 이미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고 남미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시장이라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이 동아시아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동아시아가 신흥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이국적이고 오래된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동시에 현대화된 도시들도 많아서 유럽인들이 기대하는 독특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었죠. 특히 일본, 중국, 한국 세 나라는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오가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들어가 이 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오랫동안 유럽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로 자리 잡고 있는 나라였죠. 이국적이고 고풍스러운 문화는 물론 현대적인 도시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관광지로 사랑받아왔고 현재는 엔저 현상으로 대형 여행사들이 대규모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일본 시장에 발을 들이기엔 너무 늦은 감이 있었죠. 그때 일본을 제외하고 다음으로 눈에 띈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오래전부터 중국 문명과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역사 수업에서 들었던 중국의 웅장한 역사와 독특한 예술 작품들, 그리고 저마다 이야기를 품은 고대 유적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독학으로 중국어를 공부하기까지 했었죠. 무엇보다 중국은 여행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만리장성이나 자금성 같은 세계 문화유산은 중국이 가진 압도적인 매력의 상징이었죠. 중국에는 다양한 소수민족이 살아가고 있으며 각 민족은 고유한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들의 의상, 음식, 생활 방식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독특한 여행 상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한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중국 여행 패키지의 수요는 폭발적일 거라고 예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도시도 방대하니 저 같은 소형 여행사도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도 잠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최근 문화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결과 한국은 중국과 비교했을 때 작고 단조로운 인상을 받았어요. 물론 도시가 현대화되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가 자칫 단조롭다고 여겨질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관광지를 꼽자면 한국보다는 중국이 주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으로 가보자. 그렇게 마음먹고 중국의 주요 도시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이미 유럽인들에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고 다양한 고층 빌딩들과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장소였습니다. 현대적인 도시는 물론이고 중국의 독특한 전통이 살아있는 소수민족 지역을 방문하는 것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프로그램이라면 분명 유럽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처음 중국에 발을 디디며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유럽을 벗어나 아시아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온 기분은 제가 무언가 거대한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었어요. 베이징은 첫 인상부터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고층 빌딩과 거대한 공항 시설은 예상보다도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그리고 베이징 도심을 둘러싼 거리의 규모는 유럽 도시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넓고 화려했습니다. 시내에 들어서니 그 유명한 자금성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유럽의 성들과 비교할 때 더 넓고 화려하면서도
전통적인 중국의 붉은 벽과 금빛 장식이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죠. 많은 유럽인들이 자금성을 방문하는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중국 역사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장소를 넘어서 문화와 전통이 응축된 거대한 유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천안문 광장으로 향하는 길에선 정말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야 했어요. 중국이 인구가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규모가 남다르더라고요. 중국의 대도시는 여행지로서 매력이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중국만의 독특한 매력이 풍부했죠. 다만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조금 당황스러웠고 대중교통 안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당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중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익숙한 풍경일 테니까 여행객들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사실 이런 자잘한 문제들보다는 베이징의 압도적인 풍경과 중국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가 더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만의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의 본질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중국의 농촌은 소수민족들이 살아가는 독특한 전통과 문화가 남아있다고 들었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고유의 생활 방식은 유럽 관광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요소라고 믿었어요. 도심을 시작으로 중국 소수민족 문화와 농촌의 여유로움까지 소개할 수 있다면 완벽한 여행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으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상황은 제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풍경이 달라지더니 도로 위에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공사 중인 지역이라 그런가 싶었지만 갈수록 쓰레기는 점점 더 많아졌고 도로변에는 플라스틱과 각종 오물이 널려 있었습니다. 농촌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휴게소에 잠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먼 길을 이동하며 잠깐 쉬어갈 생각이었지만 휴게소는 상상 이상으로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쌓인 쓰레기들과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시설들은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가까이 가는 것조차 꺼려질 만큼 불결했고 악취가 진동에 숨을 참아야 했어요.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시설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도착했지만 상상했던 고유의 매력을 보여주기보다 충격적인 장면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찌린내가 저를 맞이했고 길바닥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쓰레기와 오물이 널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냄새가 마을 주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배변을 치우지 않는 것이겠지 싶었죠. 하지만 곧 그 이유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성인 남성이 길 한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배변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태연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충격에 빠진 채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서 있자 가이드가 다가와서는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배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 한쪽에서 성인 여성이 골목길에서 배변을 하고 있었고 하필 제가 그곳을 지나던 중이었어요. 바로 앞에서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태연하게 나머지 볼일을 보고는 일어섰습니다. 어떤 뒤처리도 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길을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꿈을 꾼 줄 알았습니다. 가이드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중국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길거리에서 배변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어릴 때 입는 카이당쿠라는 바지도 아이들이 쉽게 배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길에서 배변하는 습관이 성인까지 이어지다 보니 이 지역에서는 흔한 일이며 소리를 지르는 제 행동이 오히려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중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고 싶어서 이곳까지 왔지만 이러한 환경을 그대로 유럽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농촌 지역의 여유로운 삶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했지만 이런 위생 상태라면 여행객들이 오히려 불편함과 충격만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경험을 한 후로 저는 조금 더 다양한 곳을 둘러보며
중국의 매력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대도시에서 느꼈던 감동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려는 마음으로 여러 지역을 방문했지만 농촌에서 마주친 문화적 장벽이 마음에 걸려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가이드는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이런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도심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고층 빌딩과 번화한 거리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안도감처럼 느껴지긴 했지만 마냥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거리에는 많은 인파가 있었고 그중 일부는 공공장소에서 아무렇지 않게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불쾌감이 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이곳에서는 이런 행동이 굳이 감춰야 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가이드와 중국의 공공위생관념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왜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런 점에 무심한 것처럼 보이는 걸까 궁금했어요. 가이드는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주변의 눈치를 덜 보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중국의 문화에서는 개인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자유롭게 행동하는 경향이 크다고 했어요. 본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길거리에서 작은 무례함이나 비위생적인 행동도 특별히 나서서 지적하지 않는다고 했죠. 더 놀라운 것은 가이드조차 이러한 상황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특별히 잘못된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는 흔한 일이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배변하는 것조차도 농촌에서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불편해하냐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저는 그 말에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일상 관습들이 제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중국 여행 프로그램의 기획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심 속 웅장한 건축물과 유명한 문화유산들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농촌과 소수민족 지역의 경험은 유럽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적 충격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가이드는 마지막으로 중국은 크고 다양한 나라라서 도심과 농촌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 사람들조차도 이를 받아들이며 사는데 외국인이라면 더 낯설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여행 상품을 만들기 위해 찾아온 입장이었기에 단순히 이해하고 넘기라는 조언만으로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중국의 방대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유럽인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막상 중국을 직접 경험하니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편안함과 위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농촌과 소수민족 마을에서 겪은 일들이 계속 떠오르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저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데 과연 그들이 이런 불편함을 이해하고 감수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 문득 떠오른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처음 여행 상품을 계획할 때 잠시 고민했던 나라였죠. 거대한 중국이 경쟁력이 있어 보였기에 그때는 자연스럽게 선택지에서 벗어났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유럽에서도 K-팝, K-드라마, 한국 음식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어요. 젊은 층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었죠.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니 오히려 규모가 작은 나라라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이대로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곳에서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제 사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 기대와 호기심보다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인기는 알고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몰랐으니까요.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모습은 매우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모든 안내판은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어 도착하자마자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방문자들에게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한국 도시는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자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이미 잘 알려진 도시죠. 그러나 저는 서울에 대해 그저 현대적인 빌딩이 많은 대도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해 본 순간부터 유럽에서는 보기 힘든 편리함에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노선은 잘 짜여져 있었고 플랫폼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으며 모든 안내판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을 가로지르며 본 도시 풍경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높은 빌딩과 그 사이사이에 있는 공원들은 놀라울 만큼 질서정연했고 이 도시가 얼마나 잘 정비된 곳인지 실감할 수 있었죠. 유럽에서도 강 주변에 공원이 잘 조성된 도시들이 있지만 서울의 공원들은 훨씬 깨끗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광화문 광장 주변은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고 그 주변에는 전통적인 건물들과 현대적인 빌딩들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은 서울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수백 년 전의 역사와 전통이 그 자리에 여전히 살아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어요. 유럽에서도 고대 유적지가 많지만 이렇게 현대적인 도심 속에서 과거의 모습이 살아있는 장면은 보기 힘들거든요. 서울 곳곳을 둘러보며 점심시간이 되어 한국의 전통시장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펼쳐져 있었고 상인들은 활기차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이드의 추천으로 불고기와 비빔밥을 맛보았는데 깊고 진한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식에서 느껴지는 신선한 재료와 풍부한 양념은 유럽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한국 고유의 맛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의 유명한 한강 야경을 보기 위해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한강을 중심으로 삶을 즐기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강 주변의 야경은 화려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가 있었고 조명이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과 그 사이사이에 잘 가꿔진 녹지 공간이 어우러져 매우 인상적이었죠. 특히 밤이 되자 서울은 더욱 활기를 띠며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했어요. 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여유를 즐기는 가족들, 연인들이 함께 걷는 모습 등은 이 도시가 단순히 번잡한 대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 도시가 가진 편리함과 현대성 그리고 전통과의 조화가 유럽인들에게 큰 매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고풍스러운 전통 문화와 현대적인 도시 생활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어요. 유럽의 도시들은 대부분 역사적인 건축물과 현대적인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은 도시 곳곳에서 그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도시 매력을 충분히 느낀 후 가이드의 추천으로 자연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양양이라는 곳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양양으로 향하는 길에 펼쳐진 한국의 자연 풍경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고 도심에서 2~3시간 정도만 벗어나도 이렇게 깨끗한 환경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웠어요. 양양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끝없이 펼쳐진 해변과 시원한 바다였습니다. 저는 파도가 밀려오는 광경을 바라보며 바다 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서핑을 즐기며 바다와 하나가 된 듯한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곳은 활기찬 분위기가 넘쳤고 어디를 둘러봐도 정돈된 해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양에서 가까운 설악산으로 등산을 떠났습니다. 양양은 산과 바다가 동시에 어우러진 특별한 장소여서 조금만 이동하면 등산도 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위에서 바라보는 절경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오후에 방문한 낙산사라는 곳은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유럽에서도 이런 장소를 찾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양양이 유럽인들에게도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적인 여행을 선호하는 유럽의 젊은 층에게 양양은 완벽한 여행지로 보였어요. 더욱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레저 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은 한국의 큰 장점이었어요. 중국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환경과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해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것과 달리 한국의 양양은 세심하게 잘 관리된 자연 속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자연 관광지를 넘어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주는 공간이었죠.
유럽에서 온 여행객들도 이곳에서 서핑을 배우고 등산을 즐기며 한국의 자연 속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양양에서 자연과 레저를 만끽한 후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경주는 과거 한국 신라 왕국의 수도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유적이 잘 보존된 곳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가 됐죠. 경주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첫 인상은 시간이 멈춘 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과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고대의 건축물과 탑들, 그리고 전통적인 한옥들이 현대의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경주의 거리에는 세월이 남긴 흔적들이 곳곳에 깃들어 있었고 이곳을 걷는 것만으로도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일으켰어요. 유럽에서도 고대 건축물이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경주는 훨씬 조용하고 고요한 느낌을 주었죠. 관광객들로 붐비는 유럽의 역사 도시와 달리 경주는 조용히 역사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대 사찰인 불국사였습니다. 불국사는 고즈넉한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 주변의 경관과도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사찰 입구에 들어서자 나무와 돌, 그리고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 조화를 이루며 무언가 신성한 느낌마저 들게 했죠. 유럽에서 보아온 성당들과는 또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었고 색감은 자연스럽고 소박했지만 그 속에서 우아함이 묻어났어요. 불국사 내부를 둘러보던 중 가이드로부터 이 사찰이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건축되었고 모든 구조가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찰을 둘러싼 나무와 연못, 그리고 고요하게 흐르는 물소리까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어우러져 있었죠. 불국사를 나온 후 저는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경주의 한옥마을은 수백 년의 세월을 그대로 품고 있는 듯한 전통 가옥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옥의 지붕과 창문, 마루는 모두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그 단아한 디자인과 목재의 질감이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한옥마을에서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한국 전통 생활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며 이 경험이 유럽인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옥마을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밤을 맞이하자 경주는 낮과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낮에 햇살 아래 빛나던 한옥들이 어둠 속에서 더욱 차분하게 자리하고 있었고 집집마다 걸려있는 작은 등불들이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동양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고요한 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깨달았죠. 차분한 정원과 달빛 아래의 한옥들은 이국적이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옥의 작은 마루에 앉아 경치와 함께 조식을 즐기며 차를 마셨습니다. 나무와 종이로 이루어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과 신선한 공기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평화를 선사했어요. 경주의 한옥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고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이 도시에서 평온하고 고요한 휴식을 선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경주는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평화로운 정서가 담긴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주의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농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중국의 농촌에서는 깨끗한 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위생시설이 부족하여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농촌에 대해 알아보니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한국 농촌 체험은 유럽인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전주 인근의 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전주는 한옥마을과 비빔밥으로 유명한 도시지만 그 주변에 있는 농촌 지역은 한국의 전통적인 농업과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관리가 돋보이는 곳이었어요. 이곳의 분위기는 조용하면서도 따뜻했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꾼 꽃과 나무들이 자연스러운 매력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농촌에서는 이와 같은 정돈된 공간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대부분의 마을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한국의 농촌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된 환경과 세심하게 관리된 자연 풍경은 특별함을 더해주었죠. 마을에는 작은 민박집들이 있어 외국인들도 숙박하며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민박집은 필요한 시설들이 깔끔하게 갖춰져 있어 편리하게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닥이 따뜻한 온돌방에서 아늑한 이불을 덮고 누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과 함께 고요한 밤을 보냈습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난 이곳에서의 하룻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편안했고 온화한 분위기에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한국 농촌에서의 체험이 매우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중국 농촌에서는 어려운 환경과 문화 차이로 불편함이 많았지만 한국의 농촌은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 한국의 전통 생활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농촌 마을은 청결하게 관리되어 외국인들이 위생 문제로 불편을 겪을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번 한국 여행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차분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관광지로서 매력적인 장소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여행자에게 편안함과 만족감을 주는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중국이 가진 광활한 영토와 웅장한 역사에 매료되어 그곳을 찾았지만 실제 여행 속에서 경험한 중국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위생 문제나 공공시설의 불편함은 관광객들이 이질감을 느끼기 충분했고 농촌 지역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도심과 농촌 어디에서든 깔끔하게 관리된 시설과 철저한 위생 관리가 돋보였으며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한국인들의 세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도심과 자연, 현대와 전통이 잘 조화된 나라라는 점에서 유럽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매력적인 여행지가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현대적이고 웅장한 스카이라인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의 도시는 그와 동시에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세련된 관리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자연은 또 다른 큰 매력이었습니다. 양양의 푸른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에서부터 경주의 고즈넉한 한옥마을과 전통적인 사찰까지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가 많지만 한국처럼 다양한 풍경을 좁은 거리에서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한국은 크지 않은 나라지만 그 안에 담긴 다채로운 경험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흥미롭고 독특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이러한 한국의 다정한 분위기를 경험한다면 분명히 다시 한국을 찾게 될 거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경험해보니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유럽인들이 동아시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여행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준비할 여행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다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중국의 현실에 절망하며 한국으로의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는 중국 기자가 있습니다. 그 기자는 취재 중 국가 전복 혐의로 구치소까지 다녀왔다고 말하며 이미 중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탈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샤오메이입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항상 왜? 라는 질문을 달고 살았고 부모님은 제 끝없는 질문에 때론 지치시기도 했어요. 우리 가족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두 분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저에게 많은 책을 읽히셨어요. 특히 역사책과 신문을 즐겨 읽었는데 그때부터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전쟁 지역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용감해 보였죠.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알리려는 그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교내 신문부에 들어갔어요. 학교 소식을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일이 정말 재미있었죠. 때로는
선생님들의 비위를 건드리는 기사를 써서 곤란해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야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에 진학해서는 당연히 신문방송학과를 선택했죠. 대학 생활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현장 실습을 통해 실제 취재 경험도 쌓았죠. 그때는 세상이 아름답고 정의로운 곳이라고 믿었어요. 졸업 후 운 좋게도 베이징의 한 신문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회부 수습기자로 시작했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취재하면서 점점 더 기자로서의 자부심을 키워갔어요. 제가 쓴 기사가 신문에 실릴 때마다 가슴이 벅찼죠. 몇 년이 지나 저는 어느 정도 인정받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특종도 몇 번 터뜨렸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죠.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점점 더 큰 사건들을 맡게 되면서 저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권력자들의 비리, 기업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이를 덮으려는 힘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목격할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심천의 한 고급 호텔 붕괴 현장을 취재하러 갔어요. 그때만 해도 그저 평범한 취재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제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호텔 건물이 마치 종이처럼 구겨져 있었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 깨진 유리 조각들, 부서진 자동차들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주변을 촬영하려는데 한 소방관이 다가와 귓속말로 말하더군요. 이건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부실공사예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고급 호텔이 부실공사라니 믿기 힘들었죠. 다음 날 시안의 한 사무실 건물 붕괴 현장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건물 내부를 살펴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천장은 마치 종이처럼 얇았고 벽은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부서졌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내벽은 벌써부터 가루가 되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카메라를 들어 증거를 남기려 했지만 갑자기 정부 관리들이 나타나 취재를 중단시켰어요. 국가 기밀입니다. 보도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말에 어이가 없었죠. 건물 붕괴가 어떻게 국가 기밀이 될 수 있나요? 며칠 뒤 신축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입주한 지 1년 만에 가격이 50%나 폭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갔죠. 현장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벽에는 큰 균열이 가득했고 천장에선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한 입주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우리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가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샀는데 그 집이 1년 만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쓰려는데 상사가 불렀어요. 이 기사는 보류하세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집이 통째로 무너지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하자가 많은 집들이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취재 중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아파트를 구매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공되지 않았대요. 기다리다 지쳐 직접 방문해봤대요. 풍선 장식이 입주민들을 환영한다고 하더니 정작 집을 보러 올라가던 중 엘리베이터에 갇혀버렸대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점점 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 왜 정부는 이를 막지 않는 걸까? 그리고 왜 우리 언론은 이런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걸까? 어느 날 저는 한 건설 현장을 몰래 지켜보기로 했어요. 쌍안경으로 관찰한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 인부가 아파트 외벽에 무언가를 심어넣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 정체는 스티로폼이었어요. 자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외벽을 스티로폼으로 구성하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인부는 시멘트 외벽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벽 안에는 철근이 없고 텅텅 비어 있었어요. 게다가 인부는 표면에만 시멘트를 바르고 있었죠. 또 다른 인부가 공사용 철근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는 그 철근을 발로 부숴버렸어요.
이런 광경을 목격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공포감을 느꼈어요. 이런 집들이 전국 곳곳에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죠. 사람들의 안전과 꿈이 이렇게 허술한 건물 속에 갇혀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청두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입주하자마자 외벽이 부서졌대요. 입주민은 체념한 듯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또 다른 주거형 주택 건설 현장에서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계단의 틀을 떼어내자 얇은 콘크리트 단면만이 존재하고 있었죠. 공사 중인 내벽을 발로 차보니 콘크리트 가루가 실시간으로 떨어졌어요. 콘크리트로 채워져야 할 기둥은 텅텅 비어 있었고요. 이런 현실을 목격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중국, 제가 사랑하던 조국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도 커져갔습니다. 부실 공사의 실태를 목격한 후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재난 현장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정부 발표와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피해자는 60대 노부부였습니다. 그들은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대요. 우리의 노후가 무너져 내렸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정부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다음으로 만난 건 젊은 부부였어요. 그들은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가 며칠 만에 대피소로 옮겨야 했대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집을 잃었어요.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 났죠. 그들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재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본 건 절망뿐만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있었죠. 한 중년 남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부는 우리를 버렸어요. 도와달라고 외쳐도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분노와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의문을 품게 됐어요. 왜 정부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걸까? 왜 언론은 이런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걸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방해를 받았어요. 정부 관리들이 따라다니며 취재를 막았고 주민들은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죠. 한 번은 카메라를 빼앗기기도 했어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나요? 건물 붕괴가 어떻게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취재했어요. 밤늦게까지 현장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들의 절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한 젊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안전하게 살 곳을 원해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취재 중 한 건설 노동자를 만났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자재를 아끼라고 해서 기준을 무시하라고 해서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부실 공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재난 피해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다 오히려 체포되는 일도 있었대요. 우리는 피해자인데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한 피해자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한 번은 재난 현장에서 취재하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어요. 6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죠. 왜 이런 민감한 문제를 취재하느냐고 추궁했어요.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고 대답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풀려난 후에도 감시는 계속됐어요. 제 전화가 도청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았죠. 두려웠어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한 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집 한 채 제대로 가질 수 없다니 그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재난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부실 공사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였죠. 부패, 무책임, 인권 무시 이 모든 것들이 얽혀 있었어요. 어느 날 한 고위 관리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물었죠.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개인의 희생은 국가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알고 있던 조국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증거를 모아 기사를 썼지만 또다시 보류 지시가 내려왔어요. 좌절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커졌거든요.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하던 중 한 동료가 다가왔어요. 조심해, 너무 깊이 파고들면 위험해질 수 있어. 그의 말에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더 강한 의지가 생겼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비밀리에 정보를 주기 시작했어요. 공무원, 건설업체 직원, 심지어 정부 관리들까지 그들도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 했죠. 하지만 모두가 두려워했어요.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제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죠.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협박 전화도 받았고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발견하기도 했죠. 가족들은 걱정했어요. 그만두는 게 어때?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하셨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익명의 제보를 받았어요. 당신이 찾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받았죠.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증거가 아니라 경찰이었거든요. 그들은 저를 체포했어요. 국가 전복 혐의라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걸어온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구치소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신문을 받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죠.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 결국 저는 풀려났어요. 증거 불충분이었대요. 구치소에서 풀려난 후 저는 더욱 강한 의지로 진실을 추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의지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주한 건 철저히 통제되고 조작된 언론 현장이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저는 TV를 보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제가 취재했던 재난 현장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본 현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신속한 구조와 완벽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라는 앵커의 말에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샤오메이, 오늘부터 내가 재난 관련 기사를 맡아줬으면 해. 순간 가슴이 뛰었죠. 드디어 진실을 알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편집장의 다음 말에 그 희망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야. 꼭 이 내용대로 작성해줘. 제 손에 쥐어진 종이에는 피해 규모 축소, 정부의 신속한 대응 강조, 주민들의 만족도, 부각 등의 지침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느낀 배신감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편집장님,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본 현장은 제 말을 자르며 편집장이 말했어요. 샤오메이, 넌 아직 젊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모두를 위한 거라고. 그날 이후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어요.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을 써야 하는 괴로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양심의 가책으로 힘들었죠. 동료 기자들의 모습도 절망적이었어요. 대부분은 이미 체념한 듯 보였죠. 어차피 바뀌지 않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동료들에게 제안했어요. 우리가 함께 진실을 알리면 어떨까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죠. 한 선배는 이렇게 말했어요. 꿈 깨라. 샤오메이, 내가 그러다 잡혀가면 우리까지 다칠 거야.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어요. 진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선배 기자를 만났어요.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죠. 샤오메이, 난 내 열정이 부럽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조심해. 이 바닥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어. 그의 눈에는 후회와 체념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죠.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어느 날 대규모 시위 현장을 취재하게 됐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부패와 언론 통제를 규탄하고 있었죠. 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쓴 기사는 소수의 불순분자들이 일으킨 소동으로 둔갑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나간 그 기사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기자직을 그만둘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온라인 익명 플랫폼을 이용해 진실을 알리기로 한 거죠. 밤마다 몰래 진실한 기사를 써서 올렸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활동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계정이 차단되었고 글들은 모두 삭제되었죠. 더 무서운 건 다음 날 아침 편집장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샤오메이,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실망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감시받고 있다는 걸요.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익명 플랫폼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제 기사는 더욱 철저한 검열을 받게 됐어요. 심지어 일상적인 뉴스를 쓸 때도 여러 번의 확인과 수정을 거쳐야 했죠. 제 글에서 진실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해외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중국의 실상에 대해 취재하고 싶어 했죠. 처음에는 기뻤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어요. 그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매국노로 낙인 찍힐 수 있었죠. 고민 끝에 저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더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문했어요. 나는 정말 기자인가? 아니면 그저 거짓말을 퍼뜨리는 도구일 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론의 현실에 절망하며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를 얻었어요. 한국의 언론사와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언론의 모습이었어요. 기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들을 체포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했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에 감탄했고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에 매료됐죠.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건 다 민주주의 덕분이야. 한국 언론사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중국과 비교하게 됐어요.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하고 편집회의에서 격렬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죠. 우리나라였다면 이런 게 가능했을까?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었고 필요하다면 거리로 나가 시위도 했죠.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무질서해 보였어요. 하지만 점차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거리의 감시 카메라들, 검열된 인터넷, 획일화된 뉴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견딜 수 없이 답답하게 느껴졌죠.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처럼 순순히 지시를 따르지 않았죠. 한 번은 편집장과 크게 다퉜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질문에 편집장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꿈 깨라. 샤오메이 우리는 다른 나라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깨닫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다른 나라예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변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중국인들이 이미 한국의 실상을 알고 있더라고요. 드라마나 케이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한 젊은이들, 한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 젊은이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됐거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떠나는 걸 보게 됐어요. 유학, 취업, 심지어는 영구 이주까지.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죠. 그리고 점점 더 한국으로의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만약 한국에서 산다면 어떨까?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의 이민 정책을 찾아보고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의 경험담을 읽어보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탈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조용히 퍼지고 있었어요. 한 동료 기자가 은밀히 저에게 말했어요. 나도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여기선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지만 한편으로는 슬픔도 느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더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취업시장, 주거 환경, 의료 시스템 등 모든 것을 꼼꼼히 조사했죠. 때로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정보를 모았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어려운 표현들을 익혀갔어요. 하지만 이런 준비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중국 내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은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정적이고 제한된 내용 위주였기 때문에 가설사설망을 사용하며 정보를 찾아야 했고 걸리면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때로는 깊은 자책감에 빠지기도 했죠. 내가 이렇게 떠나는 게 옳은 걸까? 이건 도피일 뿐인 걸까? 이런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알게 됐어요. 그곳에서는 이미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낯선 환경에서의 어려움도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한 게시물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고 느꼈어요.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죠. 저도 그런 자유를 느끼고 싶었어요. 더 이상 검열과 통제에 시달리지 않고 제가 믿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차별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과연 제가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러다 저는 우연히 한 책을 읽게 됐어요.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죠. 때로는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떠나는 건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하고 나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눈앞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민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로 부딪힌 벽은 복잡한 이민 절차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웹사이트를 뒤지며 비자 정보를 찾아봤어요. E7 비자, F4 비자 생소한 용어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가는 과정이 마치 미로 찾기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은 역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민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더라고요. 비자 신청비, 항공료, 초기 정착금 숫자를 계산할 때마다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과연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죠. 게다가 한국에서의 취업 문제도 큰 걱정거리였어요. 제 전공인 언론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또 하나의 큰 고민은 가족과의 이별이었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추억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게 점점 더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고 떠나는 게 가장 마음에 걸렸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샤오메이, 내가 꼭 가야 한다면 가거라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렴. 여기서도 내 꿈을 이룰 방법이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게다가 현실은 냉혹했어요. 한국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해봤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한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고 외국인 채용에 대해 보수적이었죠. 몇 번의 거절 메일을 받고 나니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중국의 상황도 계속 지켜봤어요. 점점 더 강화되는 언론 통제, 사회적 긴장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의 한 언론사에서 외국인 리포터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됐어요. 가슴이 뛰었죠. 이게 바로 내가 기다리던 기회일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지원을 할지 말지 고민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선을 다해 도전해보기로요. 이력서를 쓰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중국에서의 경험, 제가 겪은 언론의 현실, 그리고 제가 꿈꾸는 미래, 이 모든 것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죠. 한국 언론사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어요. 기대와 불안,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나날들이었죠. 매일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전화가 왔어요. 한국 언론사에서 온 전화였죠. 리샤오메이 씨, 귀하를 1차 면접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기쁨과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이 밀려왔죠. 면접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중국에서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나라에서 시작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런 의문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혔죠. 부모님께 면접 소식을 전했을 때 그분들의 복잡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기쁨과 걱정,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이란다.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면접 날이 다가올수록 중국의 현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정부의 업적을 칭송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SNS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어요. 면접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화상 면접을 경험했어요. 낯선 환경에 긴장도 됐지만 동시에 이런 새로운 경험 자체가 저를 설레게 했죠. 면접관들은 제 경력과 한국행 결심에 대해 상세히 물어봤어요. 질문에 답하면서 저는 제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며칠 후 2차 면접 초대를 받았어요. 이제 정말 현실이 되는구나 싶었죠. 2차 면접도 무사히 마쳤고 이제 최종 결과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중국에서의 기자 생활, 그동안 겪었던 좌절과 희망, 그리고 지금의 이 선택까지. 모든 것이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처음으로 제 삶의 주도권을 쥐고 변화를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큰 성장이었거든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